안녕하세요. 자선생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본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행동장애입니다. 정신행동장애는 이제 정신과 쪽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젠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이제 전 국민이 우울한 일이 많죠. 많습니다. 자, 우울증은 이제 우울한 감정이죠. 우울한 감정인데 이때 우울한 감정은 자타가 다 우울한 감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나 오늘 우울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옆에서 보기에는 우울한 감정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울증인데 이 우울증은 특징이 뭐냐면 어제 오늘 우울하다, 비 오는 날 우울하고 뭐 배고픈 날 우울하다 이렇게 아니라 2주 이상 우울한데 남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매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우울증입니다. 자, 이 우울증은 무엇과 같이 동반되냐면 불안과 동반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불안하고 뭐 이렇게 동반되는 건데 불안증이 아니라면 무감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어지죠. 의욕이 없어지는 그래서 어떤 거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불면입니다. 불면. 못 주무시는 거죠. 자, 못 주무시는데 못 주무실 때 보통 나 오늘 잠을 못 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드는 잠, 그러니까 수면의 시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수면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우울증일 때 수면장애는 시작이 아니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어떤 형태로든 주무세요. 약을 드시든 술을 드시든 뭐 이런 형태로 주무시는데 그 약효가 끝나거나 술의 그 효과가 끝나서 일어날 때쯤 깨는 잠에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들짝 깨가지고 더 이상 주무시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수면장애는 새벽에 못 주무시는 게 이제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불안과 또는 무감각과 또는 불면증, 수면장애와 동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환경적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안에 심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불행하다 또는 우울하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유전적인 아주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계에 이제 가족의 많은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유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화학적 요인입니다. 생화학적 요인은 쉽게 생각하시면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우울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울하다 해서 병원을 가셔서 이제 그래도 검사를 하자, 객관적인 검사를 하자 그러시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지 저하가 있는지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호르몬들이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화학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울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치료가 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시고 나서 보시니까 자, 치료를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먼저 하겠습니까?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심리적 상담요법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과적인 치료다 그러면 약물보다는 심리적 치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적 치료도 약물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약물은 우리 몸 안에 혈중에 어느 정도 계속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면 해열제 먹으면 금방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 먹으면 두통이 몇 시간 후에 금방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것처럼 우울증은 약 먹고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중에 어느 정도 농도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 약성분이. 그래서 우울증의 약은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고 하실 때까지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드시는 겁니다. 환자가 혼자서 나 오늘 좋아졌어 라고 해서 중지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지했어요. 만약에 중지해서 쭉 잘 살다가 그러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재발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 약물을 쓰실 때 약효의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치료를 하실 때 약물요법을 쓰시는데 약물은 장기간 의사 선생님이 쓰시라 하실 때까지 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입니다. 우리 정신행동에서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지금 나왔었고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이 치매이고 자살입니다. 자, 치매는 읽어볼까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서 뜯어보시면 후천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행동을 보시면 혼자 밥 못 드시고 혼자 집 못 찾아오시고 이거잖아요. 혼자 씻는 거 잘 안 되시고 그 상태랑 우리 돌장이 아이들 12개월, 6개월 아이들하고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치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성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후천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치매는 기능이 뇌의 기능이죠. 뇌의 기능이 정상으로 자랐다가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그게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엇이 없어지냐면 기억, 언어,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지가 없어지는. 인지가 뭐냐면 아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억도 알아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져요. 자, 아는 게 뭡니까? 시간을 알고 사람을 알고 장소를 아는 겁니다. 계산을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 후천적이다, 인지가 없어졌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한다가 이제 조건이 되겠는데, 자, 증상을 보시면 기억력 저하, 언어장애,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실행 능력, 계산 능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하고 우리가 많이 이제 비교하는 게 건망증하고 이제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구분을 아주 가볍게 한다 그러면 가위를 가지고 이 가위가 어디에 뒀는지 까먹었다 그러면 건망증. 근데 가위가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치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 단계를 보시면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이렇게 있잖아요. 자,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겁니다. 진행이 되어가는데 경도인지장애 있잖아요. 그러면 중증인지장애가 있을 것 같잖아요. 중증인지장애가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전 단계가 경도인지장애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지장애는 호소해요. 누가 호소합니까? 환자가 호소하는가. 나 자꾸 잊어버려. 깜빡깜빡해. 저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자기가 호소하는 거. 그거는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객관적 인지장애입니다. 객관적이니까 어떤 검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인지장애는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는 겁니다. 자, 건망증은 객관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했을 때 이상소견이 나옵니다. 치매도 이상소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상생활을 못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는 치매만입니다.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는 이상은 있긴 해요. 검사에서. 그런데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도인지장애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뇌 MRI가 급여가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지금 현재.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 당뇨는 운동하시고요, 뭐 살 빼시고요, 뭐 식사 조절하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치매와 관련된 인지장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약물을 좀 드시면 진행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뇌 기능이 이제 소실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치되는 약물은 없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물은 더 진행하지 말라고 드시는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치되는 약물을 지금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죠. 치매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건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도 하고요. 알츠하이머라고도 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노인성 치매의 명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어요. 나이가 드시면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 기능이 떨어지죠. 기능이 떨어지는데 특별히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걸 알츠하이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 기능. 뇌가 하는 거는 인지였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 뭐예요? 아는 거를 우리는 진압력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진압력은 세 가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 장소, 시간을 알아보는 게 진압력입니다. 그래서 치매 할머니한테 가서 우리가 가끔 묻잖아요. 뭐라고 물습니까? 할머니 저 누구예요?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디예요? 확인하죠. 그게 이제 진압력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 증상에 나온 것처럼
시공간 파악이 안 되고요. 계산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알츠하이머입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나라 노인법은 65세,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65세부터 노인이라고 보는데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에서 알츠하이머가 아주 급격하게 많아지죠. 점점 많아지죠. 이제 노령 사회로 가면서 65세 이후로 보면 85세에서 더 정점을 이룹니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현재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증가 속도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치매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혈액순환은 어디의 혈액순환이겠습니까? 뇌혈관이겠죠. 그러니까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관성 치매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 두 가지였죠. 혈관이 막힌 거 뇌경색, 뇌혈관이 터진 거 뇌출혈. 그러니까 이 뇌혈관에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긴 게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그러면 뇌졸중이 없으면 혈관성 치매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차이. 알츠하이머는 뇌 자체가 조금 쪼그라진 거, 뇌의 세포가 쪼그라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뇌 기능이 좀 소실된 거 이렇게 보는데, 둘의 이제 차이가, 요거 말고도 차이가 알츠하이머 치매는 점진적으로 나빠집니다. 환자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 오늘하고 내일하고 좀 차이가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혈관성 치매는 쭉 괜찮았어요. 어제하고 오늘이랑 똑같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환자 상태가. 그러다가 쭉 가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요. 이게 계단식으로 이제 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혈관성 치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경퇴행성 파킨슨병은 특징적인 그 형태를 보입니다. 파킨슨은 전신이 뇌 문제 때문에 전신이 굳어가요. 그래서 경직이 일어납니다. 경직이 일어나면서 또 하나 특징은 가만히 있을 때 떨어요. 그거를 안정진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움직이면 또 떨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정진전. 경직되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떠니까 이렇게 움직이실 때 자기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넘어질까 봐 불안하신 거예요. 불안하시니까 자세를 이렇게 앞쪽으로 앞으로 더 구부리세요. 그게 이제 더 편하다고 또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좀 반대 생각이시죠? 그렇게 나오는 게 파킨슨병인데, 그 파킨슨병의 마지막 최종의 이제 치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자, 제가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치매는 보통 이제 노인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초록이 치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록이라고 이제 질병명이 나오면 노인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록이 치매는 노인 전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65세 이전에 나타나는 건데, 노인성 치매하고 좀 다른 거는 다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나 거의 비슷하게 그런 원인 때문에 와요. 근데 그 차이는 나이 들어서 생기신 치매는 여자분들한테 많이 와요. 기억력이 먼저 떨어져요. 근데 초록이 치매는 남자한테 먼저 와요. 그 다음에 기억력보다는 성격이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기억력 멀쩡한데 왜 치매라고 그러지? 초록이 치매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검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치매 검사해야죠. 치매 일상생활이 안 되네? 치매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치매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좀 나누어서 검사를 해요. 치매일까요? 아닐까요? 를 먼저 검사합니다. 그게 선별검사죠. 자, 선별검사에 치매가 됐어요. 그러면 치매가 얼마나 심할까요?를 검사해내야죠. 그게 척도검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치매가 왜 생겼나요? 아까 알츠하이머도 있었고 혈관성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선별검사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간이 정신상태 검사가 MMS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쓰는 겁니다. 그 전 세계가 쓰는 거 앞에 K자 붙여서 KMMS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전 세계가 쓰는 거 안에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요거는 젊은 사람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력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게 이제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치매만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 검사할 때도 이거 해요. 애들 검사할 때도,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 가볍게 검사할 수 있는 건 다 이걸로 검사한다 보시면 됩니다. 7분 치매 선별 검사는 7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척도 검사는 치매 임상
평가 척도 CDR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 태화 척도 GDS 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장애분류표에 보시면 치매가 됐을 때 이제 진단하거나 장애를 평가할 때 보통 CDR로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CDR을 보겠습니다. CDR 한국판 CDR 척도입니다. 한국판 CDR 척도는 6가지를 이제 평가합니다. 6가지 볼까요? 기억력. 기억력은 지금 기억은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어요. 많이들 아세요. 어제 먹은 거 오늘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먹은 거 오늘 기억하세요? 뭘 더 기억을 못 하세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멀리는 장기를 더 빨리 잊어먹게 되잖아요. 근데 치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치매 환자분들은 가까운 거 먼저 잃어버리세요. 가까운 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압력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시간, 장소를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판단,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사회활동, 가족, 생활 및 치매, 개인 관리. 치매 환자들 보시면 이상한 옷 입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 이 6가지는 꼭 기억하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6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0이면 CDR 0이면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같은 분들 정상이죠. 0.5점은 불확실, 치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치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치매 아닙니다. 0.5점은. 하지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도, 2번 중증도, 중증 3. 그러니까 1, 2, 3까지가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도, 중도, 중등도, 중동. 그래서 1, 2, 3이 CDR 1, 2, 3점이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 3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더 쪼갰어요. 3점 가지고 3점, 4점, 5점을 좀 더 쪼개놨어요. 그게 우리나라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한국판 CDR 척도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3점까지 있다, 5점까지 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3점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3점을 가지고 3, 4, 5점을 나눴어요. 왜 나눠놨어요? 장애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 검사, 뇌 MRI, 뇌가 지금 기능이 줄었으니까 뇌가 얼마나 소실이, 뇌 실질이 얼마나 소실이 됐는지 또는 뇌 혈관의 문제인지 확인하려면 뇌 MRI나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판 CDR 척도가 6가지에 대해서 0, 0.5, 1, 2, 3, 4, 5보다는 이 앞에 있는 6가지를 먼저 좀 기억하시자 하는 건데 진압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람, 시간, 장소를 알아보는 건데 보통 환자가 혼자서 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누군가 딱 붙어서 이제 도와주시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간병, 개호 이런 말을 쓰는데 옆에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으시는 사람은 알아보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거의 안 해요. 기억력 중에서, 진압력 중에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리시는 게 가장 빨리 잃어버리시는 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아침인지 점심인지. 그래서 저녁에는 주무셔야 되는데 자꾸 깨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깨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주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호자들 분 중에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이 우리 엄마 또는 아버지가 치매예요. 명백하게 치매를 해서 진단받고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검사만 가면 정상이에요. 언제 검사예요? 멀쩡한 대낮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때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뭐냐면 장소입니다. 장소가 없어져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지면 집에 밖에 나가시면 혼자 못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팔찌 해드리고 목걸이 해드리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제 진압력은 많이 평가하지 않고 먼저 시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장소가 나중에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아동기에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동기에 시작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합니다. 산만하고 과다 행동합니다. 충동성, 충동성 다른 말 공격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공격성을 보이는 겁니다. 난폭해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다는 게 모든 병은 지속적인 겁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자, 주의력이 부족한 겁니다. 주의력이 부족한데 보통 보면 저 아이가 ADHD야. 근데 그렇게 보면 얌전한 애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서 주의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정신의 주의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정신이 부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학습 능력 떨어지고 직업 활동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이게 안 되니까
충동적이 됩니다. 부산하니까 생각이 부산하니까 충동적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것에서 공격성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되죠. 원인을 보시면 뇌 안의 지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뭔가 뇌 안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불균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주의한 겁니다. 주의산만한 겁니다. 주의산만해서 과잉행동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충동성과 공격성까지 있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보시면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 충동성 분류에 해당하는 증상이 지금 6가지잖아요. 자, 6가지를 한번 보시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의 발달 수준과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6살이면 6살 수준의 그 발달 형태를 보여야 되는데 6살이 아니라 5살, 4살 이렇다는 거.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 학업,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2번, 3번은 거의 같은 얘기죠. 네 번째 보시면 만 12살 이전에 시작한다. 소화기에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교과서는 만 12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논문에 보면 7살 이전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최소 2곳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건 뭐냐면 집에서는 너무 공격성이 있는 애요.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애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어린이집만 가면 너무 얌전하네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애 밥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얌전해. 너무 착해요. 그럼 엄마가 이제 배신감에 불을 떨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똑같은 형태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타 정신질환에 의해 더 잘 설명되어져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환자가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다른 검사를 했더니 얘는 다른 진단에 합당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스키즈 같은 정신분열, 정신분열하고 조금 멀긴 하지만 만약 그런 다른 진단이 더 합당하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적인 모든 진단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형태를 보였을 때 진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 먹습니다. 약 먹고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부산한 아이들을 좀 검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해줘서 학교 내에서 그 리스트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주의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이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까지도 넘어오거든요. 어른까지도 넘어오기 때문에 아이 때 다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체화 장애입니다. 신체화 장애를 가지면 정서적인 지금 정신과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서적인 정신과적인 문제가 신체의 문제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게 이제 신체화 장애이겠죠. 신체화 장애는 읽어볼게요. 신체형 장애죠. 환자가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지만 이에 합당한 검사 소견, 객관적인 검사죠.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기존의 신체 질환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열심히 얘기를 해요. 나 어디가 아프고. 그런데 모든 객관적인 검사에서 그거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질병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검사가 맞아떨어졌을 결과 객관적인 검사가 맞아떨어졌을 때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가 호소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꾀병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환자는 아픈 것 같아요. 진짜로 환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두 번째입니다. 전환장애입니다. 보시면 갑작스러운 감각기관의 기능상실이나 근육마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환자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환장애라고 하죠. 세 번째로 보시면 건강염려증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파요 할 때까지 병원을 쇼핑하고 다니는 그런 거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할머니예요. 병원에 가셨어요.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다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 200만 원짜리. 그래야 안심하고선 검사해요. 아니 그렇지 않고 괜찮아요. 그냥 좋은 거 마시시고 주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러면 버럭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나 아픈데 너 왜 검사 안 해주냐고. 뭐 이런 것도 조금의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제 건강염려증에 해당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자신의 중병을 가지고 있다.
공포나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도 지속적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적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통증을 질병이나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서 조금 분쟁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환자는 굉장히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배 아파요. 고3들 많이 얘기하는 거죠.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배 아프고. 그런데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다, 뭐 노이로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환자가 전혀 자기가 정말 아니야, 꾀병이야 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문제는 섭식장애입니다. 먹는 장애이죠. 먹는 장애인데 보시면 정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죠. 정신적인 문제로 해서 음식 섭취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식증, 식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겁니다. 왜요? 자기 날씬해져야 되니까. 식사 거부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날씬해지기 위해서. 거식증입니다. 그게 신경성 식욕 부진증. 그러니까는 어떤 목적 때문에 이제 식사를 거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폭식증입니다. 신경성 폭식증. 많이 먹는 겁니다. 아시죠? 많이 먹는데 먹을 만큼 먹는데 먹고 나서 바로 내놓는 거죠. 왜요? 먹은 게 살로 가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다 전부 다 장애다, 정신과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일단 안 드시면 체중이 늘지 않죠. 성인에서 우리가 요즘에는 비만이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비만하지 않게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체중은요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돼요. 과체중도 문제지만 저체중도 문제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중환자실에서 이분 얼마를 견디실 수 있을까요? 라고 예측할 때 체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섭식장애는 반드시 고치셔야 되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살입니다. 우리가 정신과 영역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치매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살입니다. 자살은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살을 보시면 정의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가 자살이죠. 자살의 이제 위험 신호를 보시면 이 위험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위험 신호를 보시면 언어가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서 때문에 언어와 행동이 변하겠죠.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건데요. 한번 보시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대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뭐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친구가 와서 아주 심각한 표현으로, 심각한 모습으로 나 죽고 싶어 했을 때 나도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헬프미를 하는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아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들도 요즘 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한 암시 계획을 언급하는 거죠. 암시 계획을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비하적. 그러니까는 이 자기 비하는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행동의 변화는 약을 모으거나, 그 다음에 막 중요한 걸 진짜 삶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막 주는 거야. 절대로 안 주는 애들이 막 주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자거나, 자는 사람이 못 자거나, 많이 먹던 사람이 안 먹거나, 안 먹던 사람이 먹거나, 이게 변화가 생기는, 일상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거하고 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 있으려고 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지금 대화를 안 한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변화를 보시면 위에 있었던 내용하고 거의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피하고요.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면 우울증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불안하고 무감각, 못 주무시는 거, 그게 마지막으로는 자살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이 빨리 약 드시고 치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안 좋은 형태로 이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우울하다 또는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울감과 자책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위험 신호인데 우리나라 전반으로 보면 전반으로 누가 많이 통계적이죠. 딱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사회 지도층이 자살을 많이 하냐, 부유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냐, 그 얘기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자살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부유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층이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 지도층하고 부유하고 그건 좀 달리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과 감염 질환으로 가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으시죠. 감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코로나19가 왔을 때는 도대체 감염병이 뭐냐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전 세계가 문제가 생겼고 지금 한 3년을 지나 4년을 가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들이 우리 문제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과 감염에는 그 전부터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공부하시는 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그러니까는 면역과 감염,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 다른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내부에서 막아내는 게 면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면역이 못 막아냈어요. 그러면 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염된 거죠. 그래서 같은 형태의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시는데 먼저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지금 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그걸 막아야 되는데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거.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죠.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전신성이니까 증상이 하나가 나타나지 않겠구나. 전체적으로 나타나겠구나. 홍반성은 빨개지는 거죠. 빨개지는구나. 염증이니까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질병이 생기거나 상해가 생겨서 내 몸 안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전부 다 세 가지다. 아프고 붓고 열난다. 붓고 열난다. 전부 다 빨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개지는 게 이제 홍반성이고 루푸스는 늑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빨개지는 늑대 얼굴을 가진 전신의 문제를 가진 게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루푸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진단은 환자의 과거 병력, 신체 검사, 실험실 검사, 면역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전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전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가지 진단 기준 중에 4가지 이상에 합당하면 진단합니다. 이거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임상적 진단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임상적 진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는 진단보다는 임상적 진단이 더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 검사는요,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하고 뭐 그런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 아니고 임상적으로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정신성 홍반성 루푸스는 줄여서 루푸스는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뺨에 나타난 나비 모양의 발진, 이게 그 늑대 얼굴이잖아요. 늑대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원반 모양의 피부 병변입니다. 그러니까는 피부에 빨갛게 이게 원반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거죠. 세 번째는 광과민성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았을 때 이게 원반 모양의 피부 병변이 생기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피부 쪽이었어요. 그렇죠? 1, 2, 3번은 피부 쪽이었습니다. 4번을 보시면 구강궤양입니다. 구강은 입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요, 거의 점막에 문제가 생겨요. 다음에도 보시면 점막에 문제가 생기고요. 관절염,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네요. 지금 피부, 그 다음에 점막, 관절 같습니다. 6번째 보면 소변에서 혈뇨가 나오고 이상세포가 나오죠. 뭐가 망가진 겁니까? 신장이 망가진 겁니다. 신장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7번은 경련이나 정신질환, 뭐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정신에도 문제, 그러니까 신경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8번째 늑막염, 심낭염,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9번을 보시면 백혈구 혈소판 감소, 빈혈, 뭐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을 피를 담당하는 피의 요소가 백혈구, 하얀 피, 빨간 피, 적혈구,
피를 곱게 하는 게 혈소판 이런 거로 이게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혈액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세포의 핵 성분에 대한 자가 항체, 자기를 죽이는 군대가 있다는 거죠.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액 항체, 자기를 죽이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11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있으면 이제 진단한다라는 거죠. 진단했습니다.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대증 치료를 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 치료합니다. 구강에 궤양이 생겼어요? 그럼 소염제 줍니다. 근데 원인 치료는 안 됐잖아요. 원인은 아직 몰라요죠. 그래서 몰라요에서 지금까지는 루푸스가 나왔다, 자가면역 질환이 나왔다 그러면 아주 안 좋다 그러면 사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정약이 나오고 나서 사망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특정약이냐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항말라리아제를 씁니다. 말라리아가 뭐냐면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전신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말라리아제도 같이 씁니다. 누구에게 많이 오냐면 가임기 여성에게 많이 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가임기가 뭐예요? 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간에 있는 여성이 가임기 여성이죠. 그래서 그 가임기 여성에게 많이 생깁니다. 저는 실무 얘기를 잘 하지는 않긴 하는데 루푸스가 굉장히 위험하다. 책에서 배웠습니다. 책에서 배웠고 실제 임상에서는 저는 수술방에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볼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 장기 손해 사정 팀에 와가지고 지급 심사하면서 환자들의 이제 상태를 좀 보게 되는데 루푸스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루푸스로도 사망이 가능하구나. 증상이 진행이 정말 한 달, 2달 사이에 확 되더라고요. 혈관의 염증이 정말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관절의 염증이죠. 관절의 염증은 크게 2가지라고 우리 상해 쪽에서 배우셨어요. 하나는 많이 써서 생긴 거,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관절이 있어요. 관절을 싸고 있는 맨 안쪽이 활막이라고 배우셨어요. 그 활막에서 염증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염증 물질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 망가뜨리면서 어떤 그 결절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이상한 결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는 스테로이드 쓰고 항말라리아 쓰고 아프면 진통제 쓰고 소염제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진단 기준입니다. 진단 기준이 2010년에 바뀌었어요. 2010년에 바뀔 때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느 관절에 침범했냐, 큰 관절에 침범했냐, 작은 관절에 침범했냐의 문제. 그 다음에는 혈청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를 하는 거죠. 피 검사를 해서 이 활액에서 염증 물질을 내놓는 특정 물질이 있는지, 그게 RF라고 하는 게 루마토이드 팩터입니다. 루마티스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RF 그 다음에 항 CCP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상한 물질이 나와서 염증을 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염증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로 급성기 반응 물질, CRP 검사, ESR이 적혈구 침강 속도, CRP가 단백 반응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그냥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그 증상의 기간이, 아파요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평가하는 게 증상 지속 시간이 되겠습니다. 6주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 4가지를 하는데 요 2010년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조금 달라졌어요. 2010년 전에는 작은 손가락, 작은 관절,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파야 되는데 양쪽이 같이 아프다, 대칭적이다. 언제 아프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조강직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죠. 베체트병입니다. 베체트병은 이제 아래 중에 이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머지 2가지에 해당하면 진단된다. 베체트라는 의사가 이제 발견한 병입니다.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인데 구강 안쪽에 점막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번을 보시면 1년에 적어도 3회 이상의 구강 궤양, 눈병인데 포도막염이 있죠. 포도막은 뭐냐면 안구의 3개 막을 전부 다 포도막이라고 합니다. 맨막, 밖에 공막, 맨 안쪽에 망막, 중간에 맥락막이라고 했거든요. 3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포도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점막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식기 주위에 고기도 점막이죠. 점막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병, 폐썰지병은 피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긁으면 어떤 분들은 긁어서 빨갛게 되잖아요. 근데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상 반응이 폐썰지 반응이게 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지금 앞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한테 더 많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강직성 척추염은 남자분들한테 많습니다. 자, 진단명에서도 보는 것처럼 강직성 인간은 딱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척추염은 염증이 생겼는데 어디에 염증이 생겼습니까? 척추에. 척추 어디냐면 골반 뒤쪽에.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가장 큰 특징은 천장골염. 천장골이니까 천추하고 장골입니다. 천추는 우리 척추에서 맨 끝에 있는 꼬리뼈 바로 위에 있는 거잖아요. 장골은 그 꼬리뼈 바로 위에 있는 천골 옆으로 있는 골반뼈가 장골이죠. 그러니까는 천장관절에 뒤에 있는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세 이하 젊은 남자에게 주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자가면역 질환은 거의 다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봐야 그날의 스케줄을 확정할 수 있어요. 그날 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으로 갈게요. 지금 법정 감염병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지금 이 표에는 1급, 2급, 3급, 4급 있잖아요. 그전에는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감염이 맞냐, 전염이 맞냐, 뭐 이거 갖고 조금 분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염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전염은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이 아니라 내가 염증에 감염된 걸로 얘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급은 치명률이 높아요. 치명률이 뭡니까? 사망률이 높다는 겁니다. 사망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 집단 발생 팬데믹 얘기할 때 그겁니다. 집단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발생은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다? 병원이죠. 병원이 보고를 합니다. 어디에? 보건소에. 나라의 보건 체계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음압 격리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음압입니다. 예전에는 감염병이다, 격리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음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 격리는 1급입니다. 자, 어떤 질병이냐면 17종이 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병, 그다음에 신종 감염병 증후군, 우리 사스 같은 게 처음에 여기에 들어왔었죠. 코로나19도 1급이었죠. 지금 떨어졌지만. 자, 여기서 1급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손해사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생명보험사에서 재해 중에 하나가 1급 감염병이 재해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1급이 어떤 건지를 지금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1급을 보시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격리 조치합니다. 음압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를 하는데 얘는 24시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21개가 되겠네요. 결핵이 있고요. A형 간염이 여기 있겠네요. A형 간염이 옛날에는 1군이었어요. 그래서 재해였어요. 생명보험사에서. 근데 이제는 떨어져 있죠. 자, 3급을 보시면 발생 가능성 때문에 감시가 필요해요. 근데 보고는 24시간 내에 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친숙하고 알고 있는 B형 간염, C형 간염이 3급에 있네요. 4급을 보시면 요거는 24시간 내에 안 해도 되고 한 7일 내에만 하면 되고 표본 감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준이 어떤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막염으로 갈까요? 수막염은 앞에 뭐가 가로치고 있는 겁니다. 뇌수막염. 그러니까는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막, 뇌수막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막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이잖아요. 중추신경 염증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균성 수막염, 비세균성 수막염, 결핵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세균이 아니래요. 비세균이래요. 그럼 뭐죠?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바이러스 수막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비세균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상은 뇌와 척수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니까 중추신경계 염증이니까 일단 염증은 열이 나죠. 열이 나고
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검사는 지금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검사를 합니다. 뇌 척수액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척수액 검사를 해서 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배양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양 검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세균이 나왔어요. 진짜 세균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균성이 되겠죠. 세균성이 되면 입원합니다. 왜냐면 열이 고열로 치달으면서 환자가 생사를 오락가락,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는,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균이 있으니까 항생제 써야죠. 증상 뭐 열 나는 거 낮추고 뭐 이런 거 치료를 하게 되면,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중추신경계 염증이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죠. 자, 비세균성은 균은 없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나왔나 봐요. 바이러스가 나오면 얘는 감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독감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특징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경부강직이 있습니다. 열나요? 두통? 아니, 발열? 머리 아파요? 두통은? 그럴 수 있죠. 감기에. 그런데 경부강직은 뭐냐면 환자가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서 의사가 머리를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뻣뻣해서 안 올라와요. 그게 경부강직. 지금 어디에 염증이었냐면 뇌와 척수, 중추신경 쪽에 염증이었잖아요. 그래서 뇌 쪽에 경부강직이 하나 더 있다.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감기에 준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결핵은 우리 몸에 어디에라도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핵은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을철 고열을 동반하는 제3급 감염병, 예전에는 제3군 감염병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시면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아닙니다. 가을철입니다. 그러니까 선선할 때죠. 선선할 때 고열이라는 거는 염증이죠. 그래서 감염이 생긴 거죠. 그런데 3급이래요. 전부 다. 그래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3개입니다. 이렇게 3개로 딱 떨어지는 게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3개인데 하나는 렙토스피라증, 또 하나는 신증후군 출혈열. 이게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그다음에 쯔쯔가무시병. 쯔쯔가무시병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요 3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보시면 렙토스피라증, 신증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 가을철이잖아요. 우리나라 가을철은요. 요즘은 좀 틀린데 옛날 농경 사회는 우리나라 가을철이면 가을 수거 다 뭐죠? 벼 이렇게 농사일 다 끝나고 꽃놀이 갈 때, 뭐 쉬러 가실 때 그때거든요. 그때니까 반팔 정도 입으시고 그다음에 반팔 정도 입고 나가시고 놀러 나가시면서 이제 그 들판에 어떤 관리가 안 된 그런 상태로 이제 나가시는 그런 상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 풀이 남아있을 때죠. 겨울 되기 전인가. 그 풀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뭐냐면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인 거예요. 동물이 균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지는 괜찮아. 동물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소변이나 대변 안에 균이 있는 거예요. 그 균이 사람의 그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게 렙토스피라증이 돼요. 그런데 그 균이 동물이 이제 균을 내놨잖아요. 소변 대변으로. 그 균이 폴폴폴 날아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의 호흡기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유행성 출혈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증은 피부 상처 점막으로 들어오면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폐혈증이 될 수 있습니다. 폐혈증이 돼서 온몸에 장기로 감염될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신증후군 출혈열은 지금 호흡기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호흡기로 들어온 이 균이 어디 가서 마지막에 역할을 하냐면 신장에 가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을 막아요. 그럼 신장이 하는 역할은 소변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을 안 내보내요. 소변을 안 내보내다가 소변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살게 되는 게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그런데 소변이 계속 안 나와요. 그러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행성 출혈열도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진드기에 물린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피부, 진드기에 물렸으니까 물린 다음에 상처가 났잖아요.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가짜 피부가 생긴 거, 그 가피를 이제 보고선 진단하게 되는 거죠. 이 3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핵입니다. 결핵은 이제
우리나라 좀 어려울 때 결핵 환자들이 많았죠. 이게 소모성 질환입니다.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 이 결핵균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결핵은 우리 몸에 어디에라도 가서 이제 발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증상을 보이는 게 폐라서 폐결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핵에서 중요한 거는 폐결핵을 기준으로 한다면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방법을 보시면 균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균을 확인하는 게, 폐결핵은 염증이 가래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래 검사를 합니다. 객담 검사를 합니다. 객담 배양, 배양이라는 거는 균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담 배양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객담 배양 검사는 아침 처음 가래로 이제 하게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래를 내뱉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검사를 합니다. 그게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검사하고 만약에 폐결핵이에요. 그러면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는 병합화학요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하나를 쓰지 않고 여러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처방, 규칙적 복용, 충분한 복용입니다. 그래서 폐결핵 치료는 적어도 6개월, 많게는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복용을 하고, 이게 치료가 완전히 될 때까지 복용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재성으로 남으면 그 다음에 다시 재발했을 때는 진짜 약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의 중요한 거는 진단 어떻게 할 것이냐, 치료 기준들 4가지 원칙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감염병까지 오늘 정리했죠. 자, 감염병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진단 기준하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